히들맘 TV가 고급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바로 교과서 원문 읽기. 남극 탐험의 꿈. 장순금 박사가 쓴 남극 탐험의 역사와 세종 기지 이야기입니다. 장순근 1969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 진학해 지질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제대로 시작된 우리나라 남극 탐험의 최전선에는 항상 장순금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1985년 한국 남극 탐험대를 시작으로 1987년 기지 후보지 조사 활동,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남극 연구 기관 방문 사업 등을 통해 세종기지 건설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1988년 세종기지 완공 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월동대인 1차 월동조사대의 대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2004년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북극 다산기지와 남극 세종기지를 오가며 극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책을 시작하며 지구상의 대륙 가운데 가장 늦게 발견된 남극은 사람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 아직도 미지의 대륙으로 남아있다.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는 남극 대륙은 수많은 신비를 그 속에 감추고 있다. 두꺼운 빙원 아래 갇힌 남극 대륙의 땅과 바위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빙원 위에 펼쳐진 남극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른다. 남극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이 참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요람인 세종기지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우선 세종기지가 있는 서남극 사우스 셔틀랜드 군도의 킹 조지샘이 발견된 역사와 세종기지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리고 세종기지 부근의 자연환경과 머나먼 남극 땅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도 살펴본다. 하고 남극 탐험의 꿈 세종기지. 남극은 보는 눈에 따라서 아주 황량한 곳이다. 오직 펭귄과 얼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극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세종기지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척하는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요람이다. 세종기지를 세우다. 외무부는 1987년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남극 조약 가입을 보고했다. 남극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두환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기지를 지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어디에 기지를 세울 것인가? 남극 기지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남극에서 1년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하계 기지를 짓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여름만 연구하다가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잘 모르는 남극에서 큰 고생을 한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남극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 상주 기지를 짓기로 했다. 어떻게 지을까? 조사반이 귀국한 다음 그들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기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래스카에서 기지를 건설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새로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글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술진은 먼저 거주시설과 연구시설, 휴식 공간을 설계하고 건물들을 배치했다. 부두와 건물 기둥과 연료 탱크와 그것을 지탱할 시설도 설계했다.
발전기와 통신 장비처럼 외국에서 사와야 할 장비도 많았다. 겨울에 물을 공급할 설비와 남극 조약의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도 필요했다. 또 모든 건물은 바람이 아주 강하고 온도가 아주 낮아도 견뎌야 했다. 섬에 있는 섬. 세종기지는 바튼 반도 해안에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튼 반도는 러시아와 칠레, 우루과이, 중국 기지가 있는 필데스 반도와는 빙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빙원에는 크레파스가 많아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종 기지의 준공식에 참석했던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의 대장은 우리 기지를 보고 섬에 있는 섬이라고 했다. 곧 킹조지 섬에서도 바튼 반도라는 섬에 있다는 뜻이다. 사람 사는 집. 모든 건물의 벽은 단열재를 가운데 넣고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 본관동, 연구동, 거주동, 하계 거주동처럼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물들은 땅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다. 눈이 아래로 날려갈 수 있도록 하고 땅의 찬 공기를 직접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바닥이 울려 기지 안에서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 킹 조지 섬에서 제일 가는 기지. 세종 기지는 킹 조지 섬에서는 가장 늦게 지은 기지이며 시설들이 새로운 기지이다. 앞에서 설명한 숙소와 연구 시설들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개선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실제로 킹 조지 섬에 있는 기지 가운데 연구동이 따로 있고 상당히 좋은 현미경과 자동 기상 관측 장비와 연구용 냉장고가 있는 기지는 우리 세종 기지뿐이다. 그러므로 외국 기지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기지를 보고 싶어 한다. 다른 기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러 우리 기지를 찾을 때면 킹조지 섬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가 된 기분이다. 그러나 세종 기지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다. 물 좀 주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물을 세종 기지에서는 어떻게 얻을까? 기지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물을 마련한다. 첫 번째 방식이 기지를 건설할 때 만들었던 깊이 2m가 조금 넘는 작은 못에 모인 물을 쓰는 것이다. 여름에 땅 위에 흐르는 물을 받아 모아 둘 수 있다. 2월 하순부터는 물이 얼어붙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 그때는 담수기를 쓴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민물을 만드는 세종기지의 담수기는 하루에 8시간을 가동하며 한 대당 1,500리터 정도의 담수를 만들 수 있다. 경험으로 볼 때 15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과 빨래를 하면 일주일에 약 20톤의 물이 필요하다. 남극의 공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깨끗해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도 몸과 옷이 깨끗하다. 세종기지의 과학자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는 세종기지가 준공된 다음부터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종기지의 남극 연구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남극의 자연을 이해하는 것과 남극의 환경 변화가 문명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극의 비밀을 캐는 사람들.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세종기지와 사우스 셔틀랜드 군도를 포함한 남극 반도 일대의 자연환경, 곧 대기 환경과 지질 환경, 일반 해양 환경과 생물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해양학자들은 수심에 따른 해수의 온도와 염분 같은 일반 해양 특성을 조사하고 해수를 수집해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을 모은다. 필요하면 크릴과 치어류를 여러 깊이에서 채집하거나 성게를 채집해 알과 부화 과정을 관찰한다. 바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다 밑바닥의 사진을 찍고 퇴적물을 모아 분석한다.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잠수를 해 조개나 성게 같은 생물을 채집한다. 또는 조개를 연구실에서 키우면서 관찰과 해부를 통해 중금속의 양을 조사한다. 남극 바다의 해적 구조를 밝히려는 사람은 해저 퇴적물을 시추기로 채집하거나 자갈과 바위를 긁어 올린다. 지구 물리학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극의 퇴적 활동이나 화산 폭발이나 기후 변동 같은 지구 환경의 변화를 밝혀낼 것이다. 또 지구화학자는 1년 동안 세종기지 앞바다에 가라앉는 물질을 채집해 물질의 종류와 가라앉는 과정을 해석한다. 지질학자들은 육상의 지층과 바위와 금속 광물을 조사하고 지층의 구조를 연구한다. 필요하면 바위를 깨고 자갈과 토양과 화석을 채집한다. 대기과학자들은 남극의 기상 특성을 관찰하고 오존의 양을 측정해 그 변화를 살피고 생물학자는 오존 변화에 따라 생물이 받는 영향과 적응 방식을 밝힌다. 고층 대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킹조지섬 200km 상공의 기후 변화를 연구한다. 빙하학자는 빙원 아래에 있는 얼음을 파내 지구 환경의 변화를 밝힌다. 또 식물학자는 육상 식물을 조사하고 미생물학자는 펭귄 군서지에서 남극 생물에 기생하는 미생물을 수집한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바로 세종기지를 1년 동안 지키는 월동대 기지 유지반으로 전기, 통신 장비, 중장비 같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월동대는 공주로 뽑는데 경쟁률은 직종에 따라 상당히 높아 어떤 때에는 한두 사람을 모집하는데 수십 명이 응모하는 수도 있다. 허용우의 남극점 정복. 우리나라 남극 진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극점 정복이다. 1994년 1월 11일 한국일보사가 창간 4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벌였던 한국 남극점 정복 사업에 남극점 정복대가 남극점을 정복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등산가 허영호 씨를 대장으로 한 남극점 정복대는 1993년 11월 28일 기지를 떠나 스키를 타고 짐을 끌고 가는 그들이 내뿜는 숨은 여름인데도 금방 고드름이 되어 얼굴 둘레에 얼어붙었다. 손과 발은 시린 정도를 지나 아프기까지 했으며 모두가 동상에 걸렸다. 12월 25일에는 심한 눈보라를 만났고 때로는 날씨가 흐려서 앞이 모두 하얗게 되고 전혀 보이지 않는 시야 상실, 곧 백시 현상도 만나기도 해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남극 대륙의 빙원을 가로질러 남극점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남극점 정복대는 중간에 물자를 공급받지 않고 게 썰매나 설상자를 쓰지 않았다는 점과 44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1400km를 달려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세웠다. 그 전에 똑같은 경로로 남극점에 간 일본 남극점 정복대가 67일이나 걸렸던 것에 견주면 그들은 거의 초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북극 다산기지. 북극은 남극처럼 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바다 둘레의 좁은 육지와 섬은 주인 없는 남극과 달리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의 영토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간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남극과는 반대로 북극은 에스키모들에게 삶의 터전을 준다. 또 북극은 남극과 달리 짧지만 여름다운 여름이 있다. 2, 3주 계속되는 북극의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30도 가까이 올라간다. 북극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번식한다. 검은 동토 이곳저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로 태어난 새끼 북극곰이 어미를 따라다니며 생존 방법을 배운다. 하얀색의 북극 여우는 거무스름한 보호색을 띠고 술록은 먹이인 이끼를 찾아 북쪽으로 올라온다. 북극에 관한 과학 연구는 남극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극의 대기, 생물, 해양, 육지는 모두 중요하다. 해저와 육지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그리고 북극의 환경 변화가 문명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극 연구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구 온난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 항로가 열리며 북극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가장 빨리 오는 길인 북극 항로는 그 항로를 개척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북극 북극 항로란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을 거쳐 태평양으로 오는 항로를 말하며 1897년에 개척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해 베링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가며 동남아시아, 인도양, 스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시간의 40%나 절약된다. 다산기지는 노르웨이가 건설한 국제과학기지촌에 있는데 이 기지촌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모두 8나라의 기지가 있다. 게다가 과학기지촌에는 공항과 부두를 비롯한 여러 기반시설과 슈퍼마켓과 카페 같은 휴식시설들이 있어 편리하게 연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북극곰이 나타나면 아무 건물로나 피할 수 있도록 건물 문을 잠가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북극곰이 공격해 올지 몰라 기지촌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총을 가지고 간다. 현재 다산기지에는 세종기지처럼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파견한다. 우리 연구원은 주로 고층 대기의 성질이나 일반 해양 환경과 육상 지질을 연구한다. 앞으로는 북빙양 대륙붕에 감춰진 지하 자원과 북극 원주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에피소드 3. 해표 박제 만들기. 나는 세종기지에서 월동하면서 펭귄과 물개를 비롯한 동물을 잡거나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왔다. 박제 같은 동물 표본은 남극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재료가 된다. 내가 동물을 잡았던 이유는 동물들을 박제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수의사 세르히오는 해표의 목부터 아래쪽까지 갈랐다. 껍질은 5에서 8mm 정도였으며 그 아래에는 연한 미세계 지방이 4에서 5cm 정도의 두께로 덮여 있다. 그 아래에 붉은 벽돌 색깔의 살이 있었다. 전문가답게 살을 다치지 않고 지방만 잘랐으며 가슴뼈처럼 칼로 자르기가 힘든 뼈는 톱으로 잘라냈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기관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혀, 기도, 폐, 심장을 붙여서 한꺼번에 드러냈다. 그때 해표의 왼쪽 폐가 2덩어리, 오른쪽 폐가 3덩어리라는 것도 그것을 처음 알았다. 또 심장이 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람의 폐와 심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배를 가르자 내장이 보였다. 위, 작은 창자, 큰 창자와 직장도 한꺼번에 드러냈다. 직장에는 배설되지 않은 변이 있었다. 가늘지만 복잡한 작은 창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간, 위, 담낭, 난소, 자궁을 드러냈다.
위가 홀쭉한 것으로 보아 먹은 것이 없어 보였다. 갈비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좌우 24개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죽인지라 두꺼운 지방을 잘라 없애는 일에 매달렸다. 우선 지방이 두툼하게 붙은 가죽을 몸통에서 벗겨낸 다음 가죽을 굴삭기에 걸어 바닷물에 헹구어 피를 씻어냈다. 가죽을 벗기는 일은 어렵지는 않지만 지방을 댈 수 있는 한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필요한 일이었다.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 댈 수 있는 한 가죽을 건드리지 않고 지방을 제거했다. 미끈거리고 느끼한 냄새가 나는 지방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지방이 점점 없어지고 가죽만 남게 되었다. 남겨둔 머리뼈의 뒷부분을 톱으로 잘라내고 뇌를 파냈다. 뇌와 지방을 다 발라낸 다음 소금을 뿌려 염장을 했다. 접히는 부분마다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뇌강에는 소금을 쏟아 부었다. 소금은 세포 안의 수분을 흡수해 가죽이 썩는 것을 막아준다. 그 덕분에 아무 이상 없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었다. 세종기지에서는 이 해표 가죽들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세종기지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남극 자연 환경을 조사하는 연구 활동이고 또 하나는 민간 외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기지와의 교류이다. 그 활동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그립다. 남극에도 사람이 산다네. 세종기지의 생활은 가족과 떨어지고 문명세계에서 고립된 생활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래도 원래 기지에 온 목적을 이루려고 모두가 힘쓴다. 또 남극이라는 흔하지 않는 환경에 맞추려고 고생한다. 나아가 평생 오기 힘든 곳에 왔으니 이왕이면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애쓴다.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세종기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많지만 하수관에 얽힌 일화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1995년 7월 2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오물이 막 넘칩니다. 에어 중단하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크게 울렸다. 본관 건물의 세면장에서 오물과 하수가 솟아올라 세면장 바닥에 흘러넘치니 압축 공기를 보내지 말라는 절박한 신호 부르짖음이었다. 하루 평균 온도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가 며칠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수관이 터졌을 수도 있었다. 단순히 한 건물의 하수관이 아니라 기지의 주 하수관이 막혔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어떻게 해서든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의견대로 압축 공기를 보냈다. 그러나 공기의 압력이 너무 높아 오물과 하수가 세면기나 변기의 배수지로 역류했다. 오물들이 배수구를 통해 역류하는 것을 보고 놀라 다급하게 부르짖는 것이었다. 퍽퍽 하고 오물이 튀어나오자 냄새가 건물 전체로 퍼졌다. 압축 공기를 사용한 게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자 중장비 기술자가 철근으로 뚫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막힌 것을 뚫어 하수가 흘러나가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지름 13.5mm의 긴 철근 3개를 가져왔다.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돌리기 쉽도록 니은자로 구부려 놓았고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쪽은 S자로 구부려 놓았다. 그들은 힘을 합해 하수관 속으로 철근을 밀어 넣었다. 철근을 돌리자마자 하수관이 뚫리기 시작했다. 냄새가 나는 하수는 정화 탱크로 폭포같이 흘러 넘쳤다. 야, 나온다! 라고 하수 탱크를 들여다보고 있던 김규준 씨가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하수도 가까이 있던 이영재 씨와 김한표 씨는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하수를 그대로 뒤집어 썼다. 그러나 간신히 트라우마가 더 이상 뒤집어 쓰지는 않았다. 기지가 준공되고 나서 1995년까지 기지의 하수관이 막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때문에 하수관 청소나 관리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인 것 같다. 남극 기지 검열. 남극 조약에 따르면 기지를 포함하여 남극에 있는 시설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 바탕에는 남극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 잘해보자는 철학이 깔려 있다. 세종 기지도 남극 조약의 기본 취지를 존중해 검열을 받는다. 검열 내용은 기지에 있는 사람의 숫자와 연구 분야와 장비부터 물자 운반 방법과 쓰레기와 하수 처리 방법과 소비하는 연료의 양까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그리운 남극 사람들. 얼음과 바람의 대륙 남극은 외로운 것이다. 세종 기지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그립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만나면 언제나 반갑고 더욱 정겹다. 그들이 보고 싶다. 그러나 가장 많은 우편물은 극지 봉투를 수집하는 외국인들이 보낸 우편물이다. 극지 봉투란 극지 기지에서 쓰는 기념 도장이나 일부인이 찍힌 봉투를 말한다. 대개의 월동대는 해마다 새로운 도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힌 봉투를 모으는 일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극지 봉투 수집가가 보내오는 편지 안에는 반송 주소가 적힌 봉투가 들어있다. 그곳에 기지 도장을 찍어 보내달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극지 봉투 수집이 우표 수집과 함께 가장 고상한 취미 가운데 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극지 봉투 수집과 관련된 편지는 주로 유럽에서 온다. 이것이 남극의 겨울이다. 1995년 6월 말 맥스웰만의 95%가 유빙과 빙산으로 덮였다. 남동풍에 밀려 이것이 남극의 겨울이다. 1995년 6월 말 맥스웰만의 95%가 유빙과 빙산으로 덮였다. 평균 기온 영하 10도의 날씨가 열흘 가까이 계속되면서 유빙과 빙산 사이에 바닷물이 얼기 시작했다. 맥스웰만이 얼면서 기지 주변 해안으로 물개들이 올라왔다. 7월 2일에는 140마리가 넘는 전투 펭귄들이 얇게 얼어붙은 맥스웰만 위를 가로질러 브랜스필드 해협 쪽으로 나갔다. 이런 장면은 남극의 겨울, 그것도 바다가 얼기 직전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 남극다운 진기한 광경이다. 그 이동 대열에도 질서가 있어 선두가 서면 같이 서고 선두가 가면 같이 갔다. 최대 풍속 30m가 넘는 바람에 부분 깨지기도 했지만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들은 깨진 부분을 순식간에 메워버렸다. 7월 17일 눈보라가 그치자 기지 주변 풍경은 하얀색 일색으로 바뀌었다. 푸른 바다도 어느새 사라지고 눈에 덮인 넓은 평원이 세종 기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얼어붙은 마리안 소망과 맥스웰만이 눈으로 덮인 것이다. 눈이 절대 쌓일 수 없는 절벽만 원래의 바위 색깔을 보일 뿐 온 누리가 눈으로 하얗게 덮였다. 하얀 해빙 위에 남극 물개와 커다란 자이언트 페트럴이 점같이 흩어져 있었다.
회색에 가까운 하늘, 얼어붙은 하얀 바다, 거무스름한 절벽, 푸른 빙벽. 이것이 남극의 겨울이다. 블리자드 속에서 보낸 하루. 기온은 영하 21.7도였다. 바람은 더욱 세져 7시 15분에는 평균 풍속이 초속 29.2m가 되었고 순간 최고 풍속은 초속 41.3m나 되었다. 바람이 가장 강했던 저녁 8시경에 영구동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인호 씨는 바람이 세지자 컴퓨터의 모니터가 좌우로 흔들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건물을 나와서는 몸이 잘 가누어지지가 않아 바람이 세기는 세구나 했다. 공간을 현관에서 숙소의 계단까지 겨우 7에서 8m밖에 되지 않는데 몇 미터 밀렸으니 대단히 센 바람이었다.